양형조사 과정 없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활용하고 있는 양형조사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형사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재판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도 양형조사라는 말이 되게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양형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계시는 의뢰인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양형조사라고 하는 거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기 전에 이 피고인에게 좀 유리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대로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는 감형 사유로 삼고, 반대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때는 가중 요소를 삼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마약, 도박 이런 류의 사건들의 특성이 어떤 겁니까? 피해자가 없는 범죄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심에서 어떤 형량이 정해지고 항소심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이 1심의 형량이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피해자의 합의란 말이에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사건에서 양형의 유리한 요소를 삼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가지고 될 것이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들어와야 되는 게 양형조사예요. 단순히 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의 어떤 상황을 대변해서 쓸 수 있는 문구나 어떤 문장들은 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대신해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구속되어 있는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반성한다라고 할 거고, 가족들도 선처해달라고 할 거고, 음주운전 사건을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지 않겠습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이런 정도,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가 어렵습니다 정도를 풀어 쓰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피고인의 어떤 상황을 조사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제3자 입장에서 어떤 피고인의 상황을 이 조사한 이후에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재판부에 양형조사 보고서라는 걸 올리게 되고요. 특히 양형조사 보고서의 어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 조사관의 의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좀 장기간 피고인을 면담해 본 결과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높다, 반대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들이 올라가게 되고, 재판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형조사는 형사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자, 양형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이제 낯설은 제도라고 저희들이 본다고 하면 구두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원칙은 양형조사 신청서를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겁니다. 미리 제출할 때는 당연히 왜 양형조사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 피고인에게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양형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제출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도 함께 법원에 내는 것이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양형조사 신청이 있게 되면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서 양형조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피고인이 불구속된 사건에서는 전화 조사를 할 때들도 있고, 법원으로 직접 불러서 한 30분 내외로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게 결국 구속 피고인들 같은 경우인데, 그런 분들은 이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이 직접 교도소에 출장을 가가지고 조사를 하게 돼요. 당연히 법원 내에서 하는 조사보다는 훨씬 긴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피고인의 어떠한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양형조사를 준비해야겠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양형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양형조사에서 조사 내용은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두 번째는 범행에 관한 상황, 즉 이 사건 범행이 어떤 동기에서 일어나게 됐는지, 범행 이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피해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때 근데 굉장히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양형조사 신청서에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그냥 기존에 만들어 놓은 양식을 계속 활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법원에서 내지는 조사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 용서해 줄 거냐라는 얘기를 하면 또 한 번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겠죠. 그럼 엄벌탄원서 같은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재판해보면 판사님들이 이 피해자에 대한 양형조사를 진짜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때 잘 모르고
네, 할 겁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양형조사의 어떤 취지에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매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범죄 경력, 가정 환경 및 성장력이에요. 과거에 어떤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든지 그런 환경들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사회 환경, 그러니까 피고인의 어떤 주거 상태, 내지는 경제 상태, 직업상, 대인관계, 여가생활 같은 건데 이때 좀 많이 등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인들이 어떤 접견 횟수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이 있는지, 내지는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 상태입니다. 사실 건강 상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건강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보통 구속 상태에서 보석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또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매우 예외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예컨대 내가 고혈압이 심합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썩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성격 특성인데 이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건지 나가서 이제 범죄와는 단절돼서 일반적인 사회생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사실 매우 중요한 건 성격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형조사 보고서를 사실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 조사관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피고인은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의뢰인분께서 특별히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겠습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출소하더라도 또 동일한 형태의 범죄를 하지 않을까, 내지는 기존에 어울렸었던 사람들과 다시 다니면서 또 범죄에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답은 사실상 양형조사에서 매우 불리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7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재판 직전에 양형조사 보고서가 법원에 접수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 양형조사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자동적으로 송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이 소송의 기록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가 보호관찰 수에서 양형조사 보고서를 법원에다가 송부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을 빨리 열람 복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열람 복사를 놓치게 되면 양형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재판을 하게 되는 불상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형조사 관련해서 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양형조사관은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항상 선입견을 가지지 않아요. 다만 이분들의 일이 보통 어떤 겁니까? 그 교도소에 와서 출장을 와서 피고인들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꾀병을 부린다든지 이러면 금방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객관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냥 이상적인 대답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를 면밀하게 보여주게 되고, 특히 검찰에서도 항소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형량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구속되신 분들이 판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양형조사관들이 오셔서 질문하실 때는 굉장히 편한 자세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분명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조사를 신청해서 조사 절차가 이루어지면 이 과정이 나의 어떤 선고 형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사전에 담당 변호사 상의도 하시고 내가 어떤 방향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인지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로펌에서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건들의 대부분은 사실 양형조사 과정을 제대로 거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양형조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변호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사건이 많은 와중에 어떻게 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빈번하게 신청이 되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양형조사를 굳이 받아들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판사님들도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철저하게 신청서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들이 아무리 업무가 많고 과다하다고 하셔도 다 받아들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 내지는 가족분들 계시면은 향후 재판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